부동산 매매 거래할 때 법무사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호구 잡힐 수도 있습니다. 잔금은 법무사님이 당일에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오전에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셀프 등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법무사님께 위임을 해서 수수료를 작게는 30만 원부터 드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만약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매매 진행을 한다면 은행에서 지정해 주시는 법무사님이랑 같이 거래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매수할 때 전세를 낀 물건을 산다던가 부동산 자체가 금액이 얼마 안 될 때는 대출을 안 받고 거래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럼 부동산 소장님께서 법무사를 소개시켜 주는 곳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는 법무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부동산 소장님께서 소개시켜 주시는 법무사님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견적서를 주는 곳도 잘 없을 뿐더러 견적서를 달라고 해서 받으면 이것저것 이상한 항목들이 있었는데요. 견적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경매 낙찰받고 나서 법무사님께 잔금 납부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의뢰를 했던 견적서거든요. 여기서 법무사비 수수료가 얼마인 것 같으세요? 여기 법무수임료 27만 5,900원이 적혀져 있는데요. 거기에 부가가치세 27,590원에서 합계가 30만 원 정도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럼 거의 3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그냥 적당한 것 같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셀프 등기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 금액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견적서를 달라고 해서 받았을 때 거의 한 10곳 중에 한 5곳 이상은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취득세랑 농특세 같은 세금까지도 다 납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부터 수수료까지 다 같이 저희가 법무사님께 넘겨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취득세는 세대에 몇 개까지 주택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도 취득세율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법무사님께서 계산을 해주실 거고 내가 잘 모르겠다 하면 네이버에 취득세 계산기라고 하면 몇 가지 사이트들이 나올 거예요. 저는 부동산 계산기 이걸로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여기서 자신이 해당하는 거를 클릭하고 금액까지 적어주면 취득세가 얼마인지까지 확인이 됩니다. 이거 부동산 계산기도 사용하기 편리하니까 두 개 다 사용해 보시고 더 편한 거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교육세 같이 세금 부분에서는 다 정해져 있는 금액이니까 이거는 맞게 되어 있는지 인터넷에 한번 확인해 보고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거 밑에 보면 인도명령 송달료 인지 그리고 취득록세 신고 및 원인증서 작성, 국민주택채권, 증지인지대 이런 것들 보니까 처음 소유권 이전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들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해주셨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 전체 금액을 아무 말 없이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견적서를 보면서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볼게요. 여기 분명히 법무수임료라고 수수료가 27만 5천 원이 측정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인도명령 송달료 인지라고 해서 인도명령 신청을 해주는 거에 5만 원의 수수료를 붙인 거거든요. 근데 인지라고 해서 인지세인 것처럼 둔갑을 시켜서 지금 넣어놓은 거예요. 인지세가 조금은 들긴 하는데 처음 신청할 때는 1,000원짜리 인지로 그냥 신청서 제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취득록세 신고 및 원인증서 작성, 이거 작성하는데 4만 원을 붙인 거잖아요. 이것도 결국 수수료랑 똑같은데 따로 금액을 더 붙인 겁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채권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소유권 이전하는 날짜와 나의 그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당일에 내가 확인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 증지인지대는 아까 취득록세 계산기에서도 다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5,000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등본 재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본을 떼는데 인터넷으로 우리가 등본을 떼거나 아니면 등기소에 가서 떼더라도 열람용은 700원이고 발급용은 1,000원만 주면 발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3만 원이나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 대박인 거는 법무사에 제출 일당 청구료라고 되어 있죠. 이거랑 수임료랑 결국 같은 말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 6만 원이 더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 대박인 건 여기 말소 비용 5건이 15만 원을 붙여놨는데요. 이거 셀프 등기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완전 어이없는 금액이란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만약에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이전에 남아있던 권리들을 지워야 할 때 그것도 조금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15만 원이나 넣어놓은 겁니다. 이건 몇 개를 지우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긴 하는데요. 그런데 셀프 등기로 한 건을 지울 때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무려 7,200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5건이니까 7,200원 곱하기 5건을 했을 때 총 36,000원인데요. 그런데 15만 원이나 잡아놨습니다. 이게 나는 셀프 등기를 안 해봐서 항목이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이걸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도 모를 것 같으니까 아예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견적서에 적혀져 있는 금액을 보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항목을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이름만 봐도 숨어있는 수수료라는 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그럼 저는 이럴 경우에는 법무사님께 다시 전화를 해서 하나하나 다 여쭤봅니다. 이거 결국 수수료랑 같은 거 아니냐고 계속 물어보고 하면은 그럼 결국 저한테 얼마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최소 이 금액에서 20만 원 이상은 깎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견적서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법무통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주소 올려놓고 몇 월 며칠에 소유권 이전할 건데 견적서 보내주세요라고 올려놓으면 해당 주소지와 가까이 있는 법무사님들께서 각각 견적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십니다. 그럼 견적서를 보면서 가격을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방금 우리가 견적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확인을 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거품 낀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한 후에 가장 수입료가 낮은 저렴하게 해준다고 하시는 분들께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무통 어플에서도 좀 조심해야 될 것도 있어요. 바로 아까 말했던 국민주택 채권인데요. 아까 제가 국민주택 채권은 매일매일 금액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법무통에서 보내주는 견적서에는 국민주택 채권 금액이 거의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그럼 당일에 그 금액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좀 더 추가로 받아가시는데요. 그래서 이 금액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도 국민주택 채권 금액을 어떻게 알아보는지까지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적정한 금액인지 아닌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아니면 아까 제가 말한 취득세 계산기 같은 곳에서도 대략적인 금액은 나와 있으니까 그 금액이랑 비슷한지 아닌지까지도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중개사비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중개비도 네이버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라고 검색하시면 물건마다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혹시 내가 내는 금액이 그 금액보다 더 크진 않은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도자는 등기 필증이랑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꼭 지참을 하고 계약하러 가셔야 되는데요. 부동산 중개를 끼고 매매하는 거면 소장님들께서 친절하게 다 얘기를 해주시니까 전날에 빠지는 서류가 없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서 등기 필증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우리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를 했을 때 이제 소유권 이전이 다 되고 나서는 이 등기 필증이 저희한테 날라오게 되어 있어요. 법무사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을 했다면 법무사님 사무실에 받아가지고 그 법무사님이 저희한테 우편이랑 이제 매매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까지 같이 보내주면서 소유권 이전 완료됐다고 알려줍니다. 이 보안 스티커가 붙어져 있는 게 등기 필증인데요. 보안 스티커를 떼보면은 인증번호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있어야지 법무사님께서 소유권 이전할 때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등기 필증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무사님께서 확인 서면이라는 걸 해서 등기 이전은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대신 수수료가 좀 더 붙겠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가 됐으면 아까 법무사 사무실에서 우리한테 우편으로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랑 등기필증 같이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이때 등기사항 정보증명서, 즉 우리가 말했던 등기부 등본이 등기사항 정보증명서예요. 그래서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를 보면서 말소된 거 깔끔하게 다 말소되어
되었는지, 소유권 이전 잘 되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동산 거래는 그 당사자의 계좌로 되어 있는 곳에 돈을 입금을 시켜드려야 돼요. 만약 대리인이 위임장을 받아와서 인감증명서까지 다 받아와가지고 대리인으로 참석했다고 해도 그 대리인 계좌로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꼭 당사자의 명의로 된 계좌로 입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꼭 전날이나 전전날에 중개사님한테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 뭐뭐 있는지 먼저 체크를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개소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매매 거래를 하다 보면 평소에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돈의 금액의 액수만큼 우리가 이체를 오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체 한도가 걸리는 분들이 꽤 있으시다고 해요. 그럼 은행 가서 이체 한도도 풀어야 되는데요. 요즘 이체 한도 푸는 것도 좀 까다롭게 심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미리 내 한도가 얼마인지 부터 체크를 하시고 당일에 문제없게 미리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OTP 카드 꼭 챙겨 가셔야 되는 거고요. 예전에 제가 매매 거래를 했었는데요. 저는 매수자의 입장이었고 저희가 다 거래를 하려고 하면서 계약서를 중개사님께서 읽어주시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매도자분께서는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 분들이었어요. 법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했을 때 6개월 이내에 부동산에 큰 하자가 발견되면 매도자의 책임에 따른다라는 특약사항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넣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부동산 자체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그 매도인이 있을 때부터 고장이 났던 거라는 걸 증명해야지 그 책임을 매도자가 가지게 되는 건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좀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제는 매수를 한 직후부터 매수자의 책임으로 오게 되어 있는 건데 그 특약사항에 적혀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분들이 계약을 못하겠다고 그냥 계약 안 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저를 설득하시더라고요. 이건 특약사항에 넣으나 마나 그냥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다. 그러니까 그냥 계약서상에서만 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집이 너무 쌌었거든요. 그래서 특약사항을 빼고 계약을 하긴 했습니다. 대신 잔금날에 저랑 매도자분이랑 중개인분 다 같이 해서 그 해당 부동산에서 모여서 보일러라든지 누수 같은 게 큰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다 같이 확인을 했었어요. 그러고 잔금 납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잔금일 기준으로 공과금이나 관리비 같은 것도 다 납부가 되었는지 그날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중개인 통해서 하시면 중개소장님들께서 친절하게 다 잘 해주실 거예요. 매수자분들은 자기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요즘은 다 비밀번호 키다 보니까 마스터키가 있으면 마스터키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매도자는 양도세 신고를 꼭 하셔야 되는데요. 홈택스 사이트에서 셀프로 신고하실 수도 있고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들도 양도세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저것 갖고 있는 게 많다 하면 아무래도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양도세는 1년에 250만 원 공제되기 때문에 이것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매매 거래를 할 때 매도자 입장에서 매수자 입장에서 각각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